CNN이 공개한 8분짜리 영상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아시아 선진국 1위는 일본이라던 한 CNN 기자. 거품 낀 한국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기자의 당찬 꿈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3분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녀의 꿈을 무너뜨린 걸까요? 전 세계로 생중계된 충격적인 한국 밤거리의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브룩 애쉬튼입니다. CNN 뉴욕 본사의 시니어 기자죠. 얼마 전 제가 공들여 제작한 도쿄 다큐멘터리, 도쿄, 혼돈 속의 질서가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시사회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로 가득했어요. 브룩,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 도쿄의 진짜 모습을 완벽하게 담아냈어. 동료들이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저는 자신감에 차서 와인잔을 들며 말했죠. 도쿄야말로 아시아의 진정한 미래입니다. 그 무결점 교통 시스템을 보세요. 지하철이 1분 늦어도 사과 방송이 나오죠. 완벽한 서비스 정신,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밤거리의 질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조했어요. 일본이야말로 서구화에 성공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죠. 나머지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맞아, 브룩. 특히 일본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워. 시부야 스크램블의 그 질서 있는 혼돈, 정말 예술이었어. 동료들의 찬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솔직히 말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따라하려고 하지만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문화적 차이, 시민의식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데이비드 앤더슨 디렉터가 갑자기 제 어깨를 툭 치며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 보였죠. 브룩, 잠깐 얘기 좀 하자. 다음 프로젝트 말인데. 저는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어디인가요? 홍콩? 싱가포르? 서울로 결정됐어. 저는 순간 와인을 뱉을 뻔했습니다. 서울이라고요? 진심인가요? 제 얼굴에 노골적인 당황과 냉소가 스쳤죠. 서울요? K-팝이나 좀 뜨고 만 곳 아닌가요? 도쿄 다음에 갑자기 서울이라니. 시청자들이 실망할 텐데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시아계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디렉터님, 솔직히 서울은 도쿄의 아류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더 의미 있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시청자들도 그런 걸 원하고요. 데이비드 디렉터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브룩, 요즘 다른 언론들이 한국을 무작정 찬양하는 기사만 쏟아내고 있어. 우리는 다른 시각이 필요해. 냉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접근하자는 거야. 일본과 비교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지. 그 순간 자리에 있던 아시아계 동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이준이라는 한국인 프로듀서가 저를 빤히 보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왜인지 섬뜩했습니다. 아니에요, 브룩. 서울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이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죠. 당신이 지금까지 본 아시아와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편견이 깨질 거예요. 저는 이준의 도발적인 말투가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생각해보니 한물간 한국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라는 각도로 접근하면 흥미로운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좋습니다. 서울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만 보도할 거예요. 저는 마지못해 서울행을 수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그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브룩. 분명히. 무슨 뜻일까요? 서울에서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왜인지 이준의 그 자신만만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공항 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보인 광경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깔끔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넓고 시원한 공간. 뉴욕의 낡고 혼잡한 JFK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천장이 이렇게 높고 시원할 수 있나요?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가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브룩, 이쪽으로 오세요. 이준이 저를 무인 자동 입국 심사대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여권을 스캔했어요. 삐삐삐.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환영합니다.
브룩 애시튼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제 이름까지 정확하게 표시되더라고요. 믿을 수 없어. 이게 정말 도쿄 하네다에서도 이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에 최소 10분은 걸렸거든요. 여기서는 30초도 안 걸렸어요. 이주는 무표정하게 제 놀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떠세요, 브룩? 일본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아니, 이건 나리타나 하네다보다도 훨씬 빠른 것 같은데 시설도 더 현대적이고 짐을 찾는 과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짐이 나오기 전 전광판에 정확한 도착 시간과 짐칸 번호가 표시됐어요. 3번 컨베이어 벨트, 오후 2시 47분 도착 예정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정말로 2시 47분 정각에 제 짐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확성은 일본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하네다에서는 예상 시간도 안 알려주는데 여기는 분 단위로 정확하네. 제가 중얼거리자 이준이 빙긋 웃었습니다. 일본 공항과 비교하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더 효율적인 것 같아. 아니, 이게 맞나? 내가 알던 순서가 바뀐 건가? 공항 로비를 걸으면서 더욱 놀라운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청소 로봇, 길 안내를 도와주는 홀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였어요.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한 직원이 제가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말이에요. 도쿄에서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직원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말이죠.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이파이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비밀번호 없이 바로 연결됩니다. 속도도 기가 단위예요. 정말로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초고속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됐어요. 속도를 측정해 보니 나리타 공항의 3배는 빨랐습니다. 제 뉴욕 사무실보다도 빠르더라고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완벽하게 정돈된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모두 한글과 영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택시 기사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에서도 오셨나요? 네, 도쿄에서 다큐 촬영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가 시설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기사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1위 공항으로 몇 년째 뽑히고 있거든요. 도쿄 공항들도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한다고요? 정말인가요? 일본이 한국을. 네, 많은 분야에서 그래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실제와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 서구 언론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모방했을 뿐이라는 나의 초기 가설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항시설과 시스템의 효율성이 일본을 뛰어넘는다. 이준이 제 어깨 너머로 메모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브룩,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공항은 그냥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뭔 소리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내가 일본에서 본 것보다 더 앞서 있어. 서울 시내에 들어가면 더 놀랄 거예요. 특히 밤에 말이죠. 택시 기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외국 기자분들이 제일 놀라는 게 우리나라 밤거리예요. 도쿄보다 훨씬 안전하거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도쿄보다 안전하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정말인가요? 도쿄보다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특히 여성 혼자 다니는 모습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준의 목소리에 또 그 자신만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서울에서의 첫 밤이었습니다. 저는 시차 적응을 핑계로 호텔에서 쉬려 했어요. 무룩, 호텔에서 뭐 해요? 서울의 진짜 얼굴은 밤에 드러나거든요. 이준이 제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밤에? 취재는 내일부터 해도. 아니에요. 지금 가야 해요. 11시가 넘어야 진짜 서울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저는 이준을 따라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뉴욕이라면 절대 혼자 돌아다닐 수 없는 시간이에요. 명동 거리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거리가 활기로 넘쳐났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혼자 또는 친구들과 편안하게 거리를 걷고 있다는 거였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 시간에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다니.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저는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도쿄 시부야에서도 밤늦은 시간에는 취한 셀러리맨들이 많아서 여성들이 조심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주는 저를 24시간 무인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주문을 마치고 커피를 기다리던 중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테이블 곳곳에 고가의 노트북들이 그냥 놓여 있었어요. 맥북 프로, 서피스 프로. 최소 200만 원은 넘을 제품들이죠. 명품 가방들도 의자에 그냥 걸려 있고 최신 아이폰들이 테이블 위에 무방비로 놓여 있었어요. 정작 주인들은 어디 있을까요? 화장실에 가거나 주문하러 간 거예요. 이건 정말 미친 거 아냐? 도쿄에서 취재할 때를 떠올려 봤어요. 시부야의 24시간 카페에서도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귀중품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가방은 꼭 챙겼죠. 저는 숨죽이며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5분, 10분, 15분. 누구도 그 물건들에 손대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들은 마치 그 물건들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한 여학생이 너무나 당연한 듯 자기 맥북을 들고 앉아서 과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뉴욕에서는 1초라도 자리를 비우면 사라져. 도쿄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는 곧바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카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물건들이 정말 사라지지 않나요? 도난당하지 않아요? 직원은 마치 당연한 사실이라도 되는 듯 태연하게 답했어요. 네, 저희는 서로를 믿으니까요.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쿄에서 만난 일본인들도 자국의 안전함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이준이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무룩,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저기 보세요. 이준이 가리킨 곳에는 더욱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대학생이 자리를 맡아달라며 옆 테이블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었어요. 잠깐 자리 좀 봐주세요.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네,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이런 신뢰가 가능하다고요? 도쿄에서도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예의는 바르지만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확실했거든요. 이건 정말 다른 행성이야. 내가 아는 아시아가 아니야. 저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생생하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무방비한 귀중품들, 편안하게 혼자 앉아있는 여성들, 서로를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 이준, 이게 정말 매일 이런가요? 연출이 아니고 매일이에요. 아니, 새벽에 가면 더 놀랄 거예요. 새벽에? 새벽 2시, 3시에도 이런 모습이에요. 오히려 더 안전하죠.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이준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룩,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나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이에요. 사장, 새벽을 배송하는 약속, 그리고 작은 균열. 부룩, 오늘 밤은 잠들면 안 돼요. 이준이 새벽 1시에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몇 시인데? 한국의 진짜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새벽 배송 현장에 가봐요.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카메라를 챙기고 이준을 따라 거대한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의 물류센터는 마치 SF 영화 속 같았어요. 로봇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작업자들이 정확한 동선으로 상품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부룩. 저 상품들은 모두 어제 자정 전에 주문된 것들이에요. 자정 전에요? 네, 자정 전까지만 주문하면 오늘 오전 7시 전에 집 앞에 도착해요. 67시간 만에 말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당일 배송도 기적인데 여기서는 새벽 배송이 일상이라니. 이게 정말 매일 가능한 거예요? 네, 전국 어디든 가능해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한 작업자가 새벽 3시 배송 예정인 기저귀 상자에 작은 메모를 붙이고 있었어요. 아기가 울고 있을 텐데 빨리 가져다 드릴게요. 이런 메모까지 붙이는 거예요? 네, 어젯밤 11시 50분에 주문하신 분이에요. 분명 급하실 거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배송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급한 마음을 배송하는 거거든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의무감도 느꼈어요. 그런데 자정까지 주문받고 새벽 7시까지 배송하려면 기사분들이 너무 힘들지는 않나요? 노동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배송기사 한 분이 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셨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자정부터 새벽 7시까지 계속 달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준이 설명을 보탰습니다. 무룩,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새벽 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문제점을 발견하면 빠르게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무조건적인 찬양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인정하는 거죠. 새벽 3시, 저는 배송기사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인 택배 상자들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말 신기해요. 어제 자정에 주문한 기저귀가 벌써 도착했네요. 이 택배들 정말 안전한가요? 새벽에 이렇게 문 앞에 놔둬도 도난당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주민들끼리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요. 한 아파트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새벽에 울던 아기가 기저귀 받고 조용해지는 소리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자정에 주문하고 새벽 6시에 받는 게 이제는 당연해졌어요. 저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카메라에 이 순간을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6시간 만에 전국 배송. 이건 단순한 배송 시스템이 아니야. 사회 전체의 신뢰 네트워크야. 배송기사가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을 믿고 고객들은 저희를 믿어요. 자정에 주문하면 새벽 7시 전에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약속이에요. 서로에 대한 약속. 새벽 5시 모든 배송이 끝난 후 저는 이준과 함께 24시간 찜질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무룩, 어떠세요? 6시간 배송 시스템 보니까 솔직히 내 편견이 흔들리고 있어. 뉴욕에서는 일주일 걸리는 배송이 여기서는 6시간이야.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의 처우 같은 문제도 보였고, 그래서 더 진짜 한국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나라.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새벽 배송 시스템은 자정 주문 새벽 7시 배송이라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지속되려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준, 이런 비판적 시각도 포함해서 다큐를 만들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그래야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죠. 한국을 무조건 찬양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이준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자국을 무조건 옹호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내일은 뭘 보여줄 건가요? 라이브 방송 해보시는 거 어때요?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위험했어요. 만약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진다면 괜찮을까요? 부룩,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당신이 본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서울 시간으로 새벽 1시입니다. 저는 명동 한복판에서 CNN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명동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재고가 노트북과 가방은 저기 카페 테이블에 놓여 있죠. 카메라가 카페 내부를 비추자 시청자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댓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읽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새벽 1시인데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편안하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서구는 이미 뒤처진 거야. 의심하는 댓글들도 보였어요. 저는 즉석에서 증명해 보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하신다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카페로 들어가서 제 노트북 옆에 지갑까지 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10분 동안 밖에서 거리를 촬영했죠. 자, 이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오마이갓, 이건 진짜 다른 차원이야.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시청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더 과감하게 실험해봤어요. 카페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제 아이폰까지 테이블에 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제 아이폰과 지갑, 노트북이 모두 저 테이블에 있습니다. 20분 후에 다시 와보겠어요. 그 20분 동안 저는 명동 거리를 돌아다니며 밤늦은 시간에 안전한 분위기를 계속 보여줬어요. 여기는 새벽 1시 30분인데도 편의점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댓글창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한 시청자가 흥미로운 댓글을 남겼어요.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 또 다른 시청자가 답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내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 20분 후 카페로 돌아갔을 때 제 물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옆 테이블 손님이 제 아이폰이 떨어질까봐 안쪽으로 밀어놓기까지 했더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다른 손님이 제 폰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네요. 그 순간 전 세계 시청자들이 완전히 열광했어요. 한국인들 정말 천사야. 이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실시간 채팅이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내 인생관이 바뀌었어. 이건 정말 혁명이야. 라이브 방송이 끝났을 때 실시간 시청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CNN 역사상 아시아 관련 라이브 방송 중 최고 기록이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준, 내가 뭘 한 거야? 진실을 보여준 거예요, 브룩. 하지만 내가 아시아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몰랐다니. 제 아시아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심하게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준은 제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보이기 시작하나요, 브룩? 진짜 한국이 말이에요. 뉴욕 본사로 돌아온 지 3일째, 저는 서울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죠.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뜨거웠고 전 세계 언론들이 제 방송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데이비드 앤더슨 디렉터가 제 편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브룩, 이게 뭡니까?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손에는 제가 편집 중인 초안 영상이 담긴 USB를 들고 있었죠. 디렉터님, 제가 서울에서 직접 본 것들을. 한국 찬양 다큐멘터리입니까? 이게 뭔가요? 우리는 일본의 성공 사례를 조명하고 한국의 한계를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데이비드 디렉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시청자들이 원하고 익숙한 아시아의 모습은 이게 아닙니다. 당신 라이브 방송 때문에 일본 관련 광고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맞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직접 본 현실이에요.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죠. 진실? 브룩, 당신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일본 파트를 늘리고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야 해요. 과도한 경쟁 사회, 높은 자살률, 노동 문제. 이런 걸 다뤄야죠. 데이비드 디렉터는 책상을 탁 치며 말했어요. 다른 언론들이 한국을 무작정 띄워주는 동안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줘야 해요. 그게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디렉터의 지시를 따르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본 것들이 예외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편집하면서 자꾸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카페에 무심하게 놓인 노트북들, 새벽 배송 기사의 따뜻한 미소, 서로를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 내가 정말 본 게 맞나? 저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이었어요. 브룩, 어떠세요? 편집 잘 되고 있나요? 이준, 나 혼란스러워. 본사에서는 다른 걸 원하고 있어. 이준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어요. 브룩, 당신이 본 것을 믿으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눈이 옳습니다. 하지만 내 커리어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당신은 기자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안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고수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데이비드 디렉터 사무실로 찾아가서 정면으로 맞섰어요. 디렉터님, 죄송하지만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뭐라고? 이것이 진실이고 CNN은 진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저는 제 신념을 굽히지 않겠어요. 데이비드 디렉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브룩,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당신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제 선택이에요. 그 순간부터 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커리어를 걸고 진실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 말이에요. 좋아요, 브룩.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데이비드 디렉터가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저는 홀로 남겨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드디어 제 신념을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데이비드 앤더슨 디렉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다큐멘터리 서울의 심야, 기적이 CNN 황금 시간대에 방영됐습니다. 사실 본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라이브 방송에 엄청난 반응을 본 경영진들이 제 편을 들어준 거죠.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말도 안 돼. 저게 진짜 한국이야? 파리보다 안전하다니.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한국 관련 해시태그로 도배됐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시청자들의 반응이 강렬했어요. 카페에 귀중품을 놓고 가도 괜찮다고? 이건 혁명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처져 있었구나. 시청률은 CNN 역대 아시아 관련 프로그램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본사는 경악과 함께 환호했죠. 방송 직후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부룩, BBC에서 연락 왔어요. 넷플릭스에서 후속 시리즈 제안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협력 제안이 왔어요. 글로벌 미디어들이 줄을 서서 후속 다큐멘터리 제작 및 협력 제안을 쏟아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었죠. 데이비드 디렉터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부룩, 내가 틀렸어. 디렉터님, 시청률 봤어? 역대 최고야.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 다큐를 인용하고 있어.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CNN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자네의 신념이 오늘 CNN의 역사를 다시 썼어.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3대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중 하나인 유럽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제 서울의 심야 기적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시상식 무대에서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상은 밤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배송한 서울 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여달라고 격려해준 이준 프로듀서의 것입니다. 수상 소감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이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준, 우리가 해냈어요. 축하해요, 부룩.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이라고? 이제 전 세계가 진짜 한국을 알게 됐잖아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제 커리어의 성공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인식을 바꾼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7장, 세계를 뒤흔든 진실. 데이비드 앤더슨 디렉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다큐멘터리 서울의 심야 기적이 CNN 황금 시간대에 방영됐습니다. 사실 본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라이브 방송에 엄청난 반응을 본 경영진들이 제 편을 들어준 거죠.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말도 안 돼. 저게 진짜 한국이야? 파리보다 안전하다니.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한국 관련 해시태그로 도배됐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시청자들의 반응이 강렬했어요. 카페에 귀중품을 놓고 가도 괜찮다고? 이건 혁명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처져 있었구나. 시청률은 CNN 역대 아시아 관련 프로그램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본사는 경악과 함께 환호했죠. 방송 직후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부룩, BBC에서 연락 왔어요. 넷플릭스에서 후속 시리즈 제안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협력 제안이 왔어요. 글로벌 미디어들이 줄을 서서 후속 다큐멘터리 제작 및 협력 제안을 쏟아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었죠. 데이비드 디렉터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부룩, 내가 틀렸어. 디렉터님, 시청률 봤어? 역대 최고야.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 다큐를 인용하고 있어.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CNN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자네의 신념이 오늘 CNN의 역사를 다시 썼어.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3대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중 하나인 유럽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제 서울의 심야 기적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시상식 무대에서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상은 밤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배송한 서울 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여달라고 격려해준 이준 프로듀서의 것입니다. 수상 소감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이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준, 우리가 해냈어요. 축하해요, 부룩.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이라고? 이제 전 세계가 진짜 한국을 알게 됐잖아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제 커리어의 성공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인식을 바꾼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8장, 마음으로 새긴 서울. 다큐멘터리 방영 7개월 후 저는 CNN의 후속 프로그램 서울의 심야 기적, 그 후 제작을 위해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브룩 애시트님이시죠? 정말 반갑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환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제 제 얼굴에는 더 이상 편견이나 냉소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저희 다큐 정말 감동적으로 봤어요.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이준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서로 포옹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브룩, 달라진 게 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예전에 방문했던 무인 카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놓여있는 노트북과 가방들을 보며 저는 감격했어요. 7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카페 벽면에 여러 나라 언어로 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 여기서는 안심하고 귀중품을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하세요. 이준, 이게 뭐예요? 브룩 다큐 이후로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안내문을 만든 거예요. 정말로 카페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도 현지인들처럼 자연스럽게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우고 있었죠. 저는 새로운 취재도 했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가져온 변화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새벽 배송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한국의 배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투자 문의를 쏟아내고 있다고 했죠.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밤늦게 한 포장마차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말씀하셨죠. 아가씨 덕분에 우리 동네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늘었어. 다들 한국 사람들처럼 자기 물건 안 가져가네. 신기해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마지막 리포팅을 위해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7개월 전 저는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한 채 이 도시에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들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배려와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이에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마음으로 서울 시민입니다. 이 도시가 제게 준 모든 것들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방송 후 전 세계 시청자들이 댓글로 화답했어요. 브룩이 서울의 명예 시민이다.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 모습이다. 우리도 한국에 가고 싶어. 브룩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 서울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관을 바꾸고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영원한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하며 저는 말했어요. 이준,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편견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브룩. 당신이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